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통신영장 집행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나 정치인이 가입한 단톡방 참가자들의 번호를 통째로 확보한 것이어서 사찰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105명 가운데 78명이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즉각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1973년 6월에 처음 쇳물을 쏟아낸 국내 첫 용광로인 포스코 포항 1고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마침내 첫 쇳물이 흐릅니다. 목이 메인 감격의 만세 소리가 뜨겁게 새벽 공기를 뒤흔들고 반세기 동안 자동차 5,5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쇳물을 생산해왔습니다. 마약에 취해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30대 조폭과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 20대를 부쉈고 실탄 11발을 맞고서야 멈췄습니다. 만기 출소를 한 달 앞둔 포항교도소 재소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목을 조르는 등 과잉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공수처가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당 출입기자나 야당 의원을 넘어 대선 후보마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찰 논란이 대선판으로 옮겨붙는 양상인데요. 윤 후보는 총 10차례, 김건희 씨는 7차례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기관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개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야당 대선 후보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5개 수사기관에서 윤 후보 통신 자료를 조회한 횟수는 모두 10차례로 공수처는 9월에 2번, 10월에 1번 조회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3개 기관에서 7번 조회됐는데 공수처는 10월에 1번 조회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비판했던 독재 정권 때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그런 과거의 권위주의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감옥에 보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김진욱 처장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김진욱 처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도 예정돼 있어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국민의힘 의원 78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전체 국민의힘 의원이 105명이니까요. 절반을 훌쩍 넘긴 74%나 해간 겁니다. 공수처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 야수처가 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78명입니다. 전체 의원 105명 중 74%로 20명가량의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수사처, 야수처가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뒷공무니 뒤쪽 싸움만 하고 있는 이런 공수처야말로 가장 불법적인 조직이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0월 1일 27명, 5일 16명, 13일에는 가장 많은 37명을 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청년단체 관계자가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고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까지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죄 없는 청년들의 불법 사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를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통신조회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공수처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등 31개 기관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요. 단서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이 매개가 됐는데요. 수사 대상자들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그들과 함께 단톡방을 하는 그 수많은 참가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겁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사찰 논란의 시작은 통신자료 조회였습니다. 조회 대상은 기자와 정치인은 물론 이들의 지인과 가족까지 광범위했습니다. 공수처의 무차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집행했기에 가능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가입한 단체 대화방, 즉 단톡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통째로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카카오에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단톡방 참가자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이를 통신사에 보내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보내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번에 통신자료를 확보한 인물 중에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일반인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단톡방 참가자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하는 저인망식 수사 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의 단체 대화방 참여자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데 이 대화방에 수사 대상자가 있다면 나머지 참여자 정보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 방식의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부부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죠.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이윤우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 이 공수처가 왜 조회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윤 후보 측이 언제 조회를 당했는지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9월 8일과 23일, 10월 1일 이렇게 3번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9월 9일과 법관 사찰 의혹으로 입건한 10월 22일 전후에 집중 조회한 겁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좀 볼까요? 김 씨 10월 13일 조회가 됐는데요.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 37명과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가 대거 조회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윤우 기자, 이 공수처가 왜 이 대선 후보 부부를 조회했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 해명을 피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건 야당 후보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수처에 입건됐는지 여부에 대해 윤 후보 부부는 전혀 몰랐다는 건데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자신들도 모르게 입건이 됐다면 명백한 야당 후보 탄압이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윤우 기자, 공수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조회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계속 의문이었는데 그게 지금 취재가 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채널A 취재 결과요. 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서 통신영장과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수사 대상자가 특정 시점에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물론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사람들의 접속 기록과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확보를 한 건데요. 이 단계에선 전화번호만 알 수 있어서 공수처는
통신사의 전화번호를 보내서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이 카카오에서 받는 단톡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가 참여했던 대다수 단톡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입된 단톡방이 많은 이 언론인과 정치인, 그리고 이들의 지인, 가족까지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입건돼 있는 만큼 공수처가 애초부터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민찬 기자, 실제로 이제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들이 이제 통신 자료를 많이 이제 조회를 당했는데 카카오톡 단톡방 야당 출입 기자들 많이 씁니까? 이 여야 모두 공보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SNS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기자 외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수백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만 수사 선상에 올라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야당 의원, 야당 기자만 한 거예요? 아니면 여당 쪽 의원이나 여당 출입 기자는 아직 이렇게 조회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는요,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에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당에선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공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채널의 여야 출입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듯합니다. 야당 출입 기자 8명 전원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지만 여당 출입 기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은우 기자, 이 여당 의원들이 과거 야당일 때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지난 2014년 이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당시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 수사를 하면서 노동당 간부의 단체 대화방 상대 2,300명의 전화번호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 조문조차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검열하겠다고 밝혀서 발칵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이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상대적으로 잠잠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류와는 사뭇 달라 보이죠. 당시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져서 이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유행이었는데 결국 공수처가 7년 뒤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런 포괄적인 통신 자료 조회는 초인 검사나 하는 실수라면서 공수처가 아마추어임을 자인한 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사가 가능하도록 영장을 내준 법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임민찬 기자, 이번 일이 이 대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후보 부인 리스크와 선대위 내분으로 국민의힘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야당 탄압,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로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침묵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찬,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대선 70일을 앞두고 오늘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요. 2개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영남, 보수층 등 야권의 전통 지지층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2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조사된 가상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37.4%를 기록해 29.3%의 윤 후보를 8.1%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0%,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2%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42.4%로 윤 후보를 7.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반면 대구 경북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정치 성향에서도 보수 유권자의 이 후보 선택은 늘고 윤 후보 지지는 급락했습니다. 중도 진영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이 더 많았고 당초 윤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서울도 오차범위 접전 양상이 됐습니다. 윤 후보 실언과 부인 김건희 씨 논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으로 지지층 일부가 윤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사 효과와 함께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좀 더 노력한다면 42%를 넘어서면 당선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기세가 오른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이재명에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실용 이미지로 중도층을 더 공략하겠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감면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준을 주택 거래가액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취득세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기준선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그건 주로 이제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 김근태 의장 10주기 추모식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삶의 대척점에 섰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도권 젊은 층과 중도 유권자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예.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이 후보의 추진력을 강조했던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을 2030과 중도를 겨냥해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이 대구 경북에서 윤 후보 하락세가 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첫 방문이었는데 모습이 어땠는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 방문의 첫 장소로 신한울 3, 4호기 원정건설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과 원전 수출 산업을 고사시킨 바로 현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황량합니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권하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선을 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자신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현 집권 세력의 대선 후보로서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내일 석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차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대위 출범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한 윤 후보는 내일부터는 대구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후배 검사 친형의 뇌물 사건을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왔죠.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윤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면 의혹 당사자인 후배 검사의 친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던 윤 후보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와 가까웠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허위 증언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오전 질의를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윤 후보를 수사무마와 허위 답변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윤 후보의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윤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다 난처한 표정인데요. 뭐 때문일까요? 네, 출신 때문인데요.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 출신인데요.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검찰 출신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을 거부하는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 출신 탓을 했거든요.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또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다는 이유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제가 아무리 뭐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자세를 낮췄지만요. 강성 친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윤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 참 난처한 상황에 빠졌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예전에 변론했던 게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여자친구와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론한 것을 두고 사과까지 했었고요. 또 조폭 단체 중학생 조직원이었던 또 다른 조카의 변론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변호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 인권 변호사 이런 출신들 덕분에 또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고요.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면 선대위에 복귀할 수 있다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님이 직접 선대위 복귀 요청하시면 또 합류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대위에 복귀하시는 것 자체를 고려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뭐 어제 전해드렸지만 윤 후보도 연락할 마음이 좀 없어 보이던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요. 오늘 스스로 나갔으니 선대위에 다시 오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회동 때처럼 후보가 직접 대표를 모셔오는 건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오든지 말든지 이런 겁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요.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 대표 측은 가능하면 연말 이내에 이 당내 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면서 복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대로라면 이 대표도 내심 뭐 복귀할 생각은 있어 보여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나설 것 같은데요. 모레 이 대표와 만나서 역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감님이 어떤 식으로든 준스톤 새로 복귀할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고 준스톤은 뭐 못 이긴 채 들어오고 후보도 그거를 용인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봉합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요. 70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생각하면 그동안 낭비한 시간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봉합돼도 또 이러지 않으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됐던 태블릿 PC를 놓고 새로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이 PC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10월 검찰은 최서원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지 31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 관여가 드러난 중요 단서는 2대의 태블릿 PC.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낸 태블릿 PC에선 삼성의 지원금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시 최 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당국은 최 씨 소유라는 취지로 각각 설명했습니다. 사용한 일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특검이 위 태블릿 PC가 최순 씨를 소유라고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 씨는 지난 7일 소유권을 주장하며 특검과 검찰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출받아서 그게 진짜 내가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사실은 입증됐지만 법적 소유자인지 판단되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으로 지난 7월 사퇴하면서 첫 재판엔 법률 대리인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특검팀 소속도 아닌 공익법무관이 출석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소유권 공방은 상당 시간 공전될 전망입니다. 새로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에서는 경찰이 실탄을 쏴서 난폭 운전자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차와 일반 차량 20대를 부수며 도주한 이 차량 운전자는 마약에 취한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차단기를 들이받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깐 주차하는가 싶더니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를 밀어붙이며 다시 도망치려고 합니다. 결국 경찰관이 차 아래쪽을 겨냥해 총을 쏩니다. 실탄까지 맞고 경찰차들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는 SUV 차량. 경찰이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제압하자 거세게 저항합니다. 급기야 테이저건까지 동원됩니다. 테이저 정지! 테이저 정지!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0시 51분쯤. SUV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차단기를 부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SUV 차량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무시하며 울산시청까지 3.8km가량을 달렸고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쏜 끝에 신고 접수 40분 만에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4대를 포함해 차량 20대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지역 폭력 조직 소속으로 당시 차에는 아내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한 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연말 장사를 망친 가게 주인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불 꺼진 음식점 앞.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흰색 수입 차량 한 대. 그대로 식당 유리문을 깨고 음식점 안으로 사라집니다. 가지런히 정리돼 있던 테이블에 덮치고 벽을 들이받은 채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 앉은 채 창문 밖을 두리번거립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후진해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 온통 유리 파편과 부서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냉장고까지 부서졌습니다. 가게 내부가 모두 망가져 최소 3주간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 그나마 연말 대목이라도 누려볼까 기대했던 음식점 주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손님이 더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 식재료나 준비를 하는데 찾아오는 손님도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약도 뭐 전화도 아까도 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뭐 내일 영업하시느냐. 사실 2년 동안 진짜 힘들었잖아요. 가게까지 딱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는데 배달기사들이 수색에 참여해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경찰과 라이더들이 공조하게 된 배경을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도로 위를 걸어옵니다. 한동안 버스 정류장에 머무르더니 온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섭니다. 배달기사 정민규 씨가 80대 치매 노인 박모 씨를 찾은 건 지난 27일 밤 11시 반쯤. 실종 신고된 지 15시간 만이었습니다. 배달기사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실종 노인을 만났는데요. 통행 차량이 많아 위험한 왕복 6차선 도로 위였습니다. 오래 걸으셨는지 마스크도 많이 더러워지셨고 추워 보이셨죠. 딱 보기에도. 옷도 얇은 거 입고 계시더라고요. 오전 8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찾지 못해 인근 배달 대행 업체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기 어렵다 보니 도움을 구한 겁니다. 경찰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급하게 7시 넘은 시간에 이제 실종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뭐 찾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업체 대표가 직원 SNS 채팅방에 노인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보냈고 기사 10명이 수색에 나서 12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동마다 나눠서 찾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눠서 찾은 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죠. 이들은 지난해 2월 실종된 지적장애 아동을 찾기도 했습니다. 라이더나 이제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이 서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경찰은 배달기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또 다른 교도소 폭행 사건입니다.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만기 출소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기고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만든 사람이 교도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유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인공호흡기를 단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포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2살 송모 씨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병원에 옮겨진 뒤 현재 뇌사 상태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송 씨는 출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송 씨 가족들은 내부 CCTV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도관 한 분은 목을 헤드락을 걸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장면이 CCTV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 있는 교도관은 가슴을 압박을 하고 거기서 팔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수갑을 채웁니다. 가족들은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뒤에도 목을 조르고 있었고 얼마 안 돼 송 씨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목을 조른 상태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소리를 한번 확 질는 상태, 다리가 쭉 풀리는 상태. 가족들은 당시 의무팀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뒤엔 신병인수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비 얘기했습니다. 병원비가 이제 많이 나올 것이고 6개월이 갈지 뭐 8개월이 갈지 걱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에 교도소 측은 송 씨가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여 분리 조치를 했는데 송 씨가 가림막에 머리를 찢는 등 자해를 시도해 이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목은 잡았으나 힘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병 포기 각서도 병원비 부담을 걱정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시 송 씨를 제압한 교도관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가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도 교정당국의 관리 부실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석 달 전 폭행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교도소는 재소자들끼리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공주교도소에 전달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입니다. 무기징역수 1명이 흉기를 만들어 숨겨놓고 수용자들 협박을 일삼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금이 목걸이 부러뜨려가지고 벽에다 갈면은 편지 속에다 집어넣고 잔대요. 계속 협박을 했나봐요. 지인은 폭행이 1년 가까이 계속됐다는 소식도 재소자로부터 접했습니다. 폭행은 이번에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재소자 박모 씨가 입소한 뒤 심해졌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신임으로 들어온 거랑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직원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대요. 착하니까 열심히 받아. 계속 회의하고. 지인은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 재소자 분리를 요청했고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A씨로 교정당국 조사에서 박 씨와 권투 연습을 했다고 진술한 재소자입니다. 숨진 박 씨 가족에게 2차례 영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주교도소 측은 민원을 접수한 뒤 수용실을 검사했지만 흉기는 발견 못했고 수용자 조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씨 사망 뒤 이뤄진 추가 조사에서 수용자 1명이 교도관이 안 볼 때 박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씨와 같은 방에서 지낸 A씨 등 수용자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장기 입원자를 옮기고 수차례 병상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하루 1,000명에 달하던 병상 대기자가 사라졌는데요. 대신 인공호흡기를 단 채 구급차로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60대 어머니를 둔 박모 씨. 이번 20일이 지나면 병실을 비워줘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틀 뒤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환자가 위중증 환자가 아닙니까? 맞대요. 근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다른 병원이라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이 오면은 좀 바로 옮길 수 있게 그런 조치는 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은 그 행정적인 거 하면은 이거 뭐 환자를 보지를 못해요. 저희가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형 병원들조차 난색을 표합니다. 의사가 직접 변원 문의를 하셔야 되세요. 아니 근데 거기서는 저보고 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병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변원 문의는 의료진 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대 병원으로 하지 않는 한 내원에서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라서. 가족들은 병원을 옮기다 구급차 안에서 큰일을 당할까 걱정입니다. 정말 재앙이죠. 지금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저희 엄마가 누워 계신데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지난 9일 동안 정부가 전원 명령서를 보낸 코로나 중환자 210명 중 43명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를 낳게 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가보니 적발된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스통에 연결된 화염 방사기로 도축된 개 털을 태웁니다. 개들은 쉴 새 없이 지저대고 옆 싱크대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남성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코챙이로 개 90여 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하다 적발됐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개가 엄청 많은데? 경기 북부의 무허가 반려견 번식장. 일렬로 세워진 뜬장에 개들이 가득합니다. 일부는 새끼까지 낳았습니다.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환경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은 470여 마리. 업자는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강아지 340마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 해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을 적발해 26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올해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허점도 여전합니다.
1년 넘게 신고 없이 반려동물 시체를 화장해온 장례업체입니다. 단속 이후에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발된 뒤에도 지자체 행정처분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2조 원의 나라 예산이 들어간 누리호 프로젝트는 왜 최종 궤도에 오르는 데 실패했을까요? 설계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내년 5월 2차 발사도 미뤄졌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발사 후 1단과 2단 그리고 3단 분리까지 순조로 왔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하지만 최종적으로 궤도에 위성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발사만으로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마지막 3단 엔진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누리호 3단 엔진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탱크에는 2개의 헬륨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 후 우주로 올라가는 압력에 헬륨 탱크를 지탱하는 고정 장치가 풀린 겁니다. 이탈한 헬륨 탱크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배관을 변형시켰고 헬륨 누설 후 산화제 탱크마저 금이가 산화제도 샜습니다. 결국 엔진을 움직일 산화제 양이 줄면서 엔진이 꺼졌고 목표 궤도까지 못 간 겁니다. 실제 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2조 원가량 들인 누리호 개발과 발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년 5월 2차 발사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어떤 것을 개선하겠다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이제 찾아가는 중이 되겠고요.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쏘아올릴 계획이지만 문제 해결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단, 2단에 비해서 3단 쪽에는 무게 절감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3단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1, 2단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어떤 진동이라든가 피로가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았다. 누리호 2호는 이미 조립이 끝나 수정할 수 없어 현재 조립 중인 3호기를 최대한 빠르게 고쳐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용광로인 포스코 포항 1고로는 자동차를 5,500만 대 넘게 만들 수 있는 쇳물을 생산하며 경제 발전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48년 6개월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1973년 6월 포항 제철소가 만들어지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은 고로에 불꽃을 집어넣고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마침내 첫 쇳물이 흐릅니다. 목에 메인 감격의 만세 소리가 뜨겁게 새벽 공기를 뒤흔들고 실로 26개월이란 오랜 기다림으로 맞이한 첫 출선입니다. 실패하면 민족의 죄인으로 모두 우향우해 영일 만에 빠져 죽자는 각오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요. 정부 자금을 대부분을 내가 쓰면서 정부 자금으로 만들어놓은 그 제조소가 쇳물도 안 나온다. 이렇게 돼서 그거 어떻게 됐겠어? 나는 그거 밤에 잠에서 생각하다가도 끔찍해. 첫 고로 가동으로 대한민국은 산업의 쌀, 철강, 자력 생산국이 됐고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공업 전환을 위한 경제 발전 기틀도 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민족고로로 불리며 쉼없이 쇳물을 쏟아내던 포항 1고로가 오늘 수명을 다해 불을 끄는 이른바 종풍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지 48년 6개월 만입니다. 포항 1고로가 반세기 동안 생산해낸 쇳물의 양은 모두 5,520만 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380척을 건조하거나 중형 자동차 5,5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1고로는 앞으로 완전히 식으면 철거됩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려해 박물관으로 개조한 뒤 일반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구속됐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봉쇄에 들어간다. 최근 인터넷에 속보라며 올라온 내용입니다. 조회수가 수만 건을 기록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 언론사 기사가 아닌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실제 기사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에서 생성된 겁니다. 이런 사이트 이용하거나 운영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따져봅니다.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데요.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이트 이용 약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지는 이용자의 선택이라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자체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통방법상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임 이런 걸 좀 검토해봐야 돼요. 하지만 가짜뉴스가 퍼져도 업체 측이 방치한다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 2009년 대법원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안 지운 인터넷 포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웹사이트도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많이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만든 뉴스 이미지를 법원 영장 없이 지우려면 삭제 비용 최고 10만 원을 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가짜 기사문을 4개 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지우는데 소극적이면 처벌 가능성 높아집니다. 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팩트맨이 문의해봤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미지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작지 않은데요. 장난으로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용감한 이웃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초 불이 난 건물에 뛰어들어 주민들을 구한 카자흐스탄인 알리 기억하십니까? 주민 10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나며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강경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3월 23일 밤이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화재.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아찔한 상황에서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이 난 걸 목격하고 일일이 방문을 두드려 주민 10명을 대피시킨 카자흐스탄인 29살 알리 씨입니다. 그냥 사람 살려드리고 싶은 생각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본인도 팔과 등에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났던 원룸 건물입니다. 지금은 복구공사가 마무리돼서 당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알리 씨의 선행만큼은 주민들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누가 거기로 올라가겠어요? 거기 자기가 타 죽을 판인데. 타 죽고 떨어지면 그냥 죽을 판인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얼굴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고 맨발이었고 옷은 찢어져가지고 비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그에겐 몸에 남은 상처보다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2017년 말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자기 몸을 다치면서까지 남을 구했지만 쫓겨나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치료비도 많이 나왔고. 알리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난해 7월 정부가 그를 의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5개월 뒤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울었어요. 영주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울었어요. 아버지도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나무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인천 남동공단의 한 업체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는 알리 씨. 카자흐스탄에 남겨두고 온 부인과 2 자녀를 데려오는 게 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인 사람들한테 그 비자가 안 주고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따 하면 그래서 더 볼게요.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또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불안에 들어가는 거야. 도와주신 분들한테 더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모레 아침엔 영하 11도의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북부 지역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상엔 눈구름대가 강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남에 시작해 오전엔 충남 서해안, 오후에는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엔 시간당 최고 5cm의 세찬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남과 호남으로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예고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밤 9시 20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곳 오픈 스튜디오에서 청년 59명과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어떤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